지난 주말부터 미국 증시가 강세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올해 목표치를 속속들이 상향 조정하고 있어서 서머랠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에 빠질 것이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을 중심으로 앞으로 증시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지금 강세장에 진입했다 이런 평가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 앞날을 두고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고요? 네, 사실 그 지난 주말에 우리가 테슬라와 관련해서 올 연초에는 그 좋은 측면 보겠다. 예. 그리고 테슬라의 그 자금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뭐 스페이스X라든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소형 금융사 중에서 의결권이 있는 스페이스X 문제를 한국에 들여와서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얘기도 전해드렸습니다는 좋은 소식이 월가에서 가장 핫 소식이 나왔죠. 예. 테슬라와 그 제너럴 모터스 간의 합동 충전 이걸 소위 이제 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마 자세하게 한국경제TV에 그 관련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해설해 줄 거예요. 저는 이 분야에 잘 모르겠습니다는 CCS 방식, 합동 충전 방식이면서 북미의 그 합동 충전부의 MCCS 요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요게 IRA에 미국의 인프라 감축법의 보조금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의 IRA의 그 보조금 대상에서 테슬라가 제외되는 게 아니냐. 너무 중국 쪽으로 생산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근데 중국에 대한 생산 비중은 인도 쪽으로 좀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합동 충전 방식, CCS 방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보조금 문제가 들어가서 우리 정의연구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테슬라가 아마 10일 이상 연속 상승세죠. 그리고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4% 이상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마 우리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가장 반가운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그 자잘한 소식보다도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전체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지난 주말에 S&P 지수가 4,300 턱밑까지 갔죠.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는. 그래서 4,298까지 간 모습인데요. 4,300의 턱밑까지 오는 상태에서 작년에 10월 10일 아마 우리나라에선 증시 붕괴론이 나올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붕괴론이 나왔습니다는 미국의 그 증시는 올라가기 시작해서 물론 이제 한국 증시도 2,100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난 주말에 2,65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미국 증시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2일 대비해서 20% 급등한 상태인데요. 기술적 분석방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20%에 급등하면 강세장에 진입했다 하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의 이 강세장의 앞으로의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한국경제TV의 방금 전에 이렇게 돌아갔던 이렇게 글로벌 요약된 부분을 이렇게 보면 시청자분들 헷갈릴 것입니다. 낙관론이 있는가 하면 약세장이 끝났다 앞으로 강세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사실은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그 빅스 지수가 14 밑으로 떨어진 것이 결과적으로 이것이 작년에 8월 달에 잭슨 미팅데이 S&P가 4,300 돌파하면서 그때도 강세장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나 잭슨 미팅에서 그다음에 9월 페드에서 미국의 매파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관계로 해서 주가가 떨어졌던 배경이 되거든요. 이게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 서로 엇갈리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6월 FOMC 회의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 회의 결과가 결국 요 두 가지 낙관과 비관론의 갈림길을 결정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성장률과 함께 사실 미국의 물가,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비교적 한국경제TV의 요약된 부분을 보면 전체로 비관론도 있고 낙관론이 있지만 낙관론이 좀 더 요약된 부분에 이렇게 실리는 분위기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5월 CPI가 내일 발표되는데요. 4% 내외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4월 달에도 4.9% 5% 밑으로 떨어져서 증시 입장에서는 좋은 선순환 효과가 됐습니다는 이번에는 4.9에서 4%로 떨어진다. 더더구나 5월은 인플레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서
인플레 그 재발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 부담이 됐었거든요. 예.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 정도 내로 떨어진다면 6월 그 페드에서 스키 금리를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증시 입장에서는 올 여름철에 서머랠리 기대 그다음에 낙관론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볼 수가 있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 경제에 대해 정말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는데요. 1990년대 일본처럼 앞으로 잃어버린 10년에 빠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상당히 신중론을 이렇게 국내 증권사의 리오프닝 기대 경기 부양 효과와 달리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려왔는데요. 예. 중국 경제에 대해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경창력, 루비니 교수, 파이낸셜 타임스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그 크룽방 교수 같은 경우는 미들 인컴 트랩, 중증 함정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는 지난 주말에는 중국의 5월 생산자 물가가 나온 걸 계기로 해서 1990년대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에 이렇게 겪을 것이다 하는 우리 강현우 특파원께서도 비슷한 그 견해를 이렇게 신문에 써주셨습니다는 이 경고가 나왔습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가장 무서운 경고가 아닌가, 가장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입장을 볼 때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의 원인이 됐던 5월 PPI가 마이너스 4.6% 정도 이렇게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수치는 자막이 지금 돌아갔습니다는 예. 81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공교롭게도 작년에 시진핑이 영수 체제에 등극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8개월 연속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중국 인민들이라든가 세계적 입장에서는 시진핑 내지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공장 입장인 그 중국의 PPI가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론의 경고 정도가 더 심해져서 잃어버린 10년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 용어를 공식으로 제기한 게 제가 제기한 게 아니라 시티뱅크가 제기했는데요. 여기서 중국 경제 3대 성장 동인이 아시겠습니다는 인구,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그리고 부동산 내지는 수출 감소. 요게 이제 있거든요. 요게 전부 떨어지고 있다. 요게 전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쏟아지는 중국 경제의 그 쇠퇴론 속에 가장 무서운 경고가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미중 간 패권 마찰은 확실히 미국에 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골드만삭스가 예측에서 가장 실패한 예측이 뭐냐? 골드만삭스는 예측을 계속해서 틀리고 있는데요. 2027년에 사실 그 중국이 미국 제칠 것이다. 파악시니까 될 것이다. 이게 작년 하반기의 분석이거든요. 예. 근데 미중 간 패권 마찰에서 사실 중국이 뒤지다 보니까 이제는 30년이 미국에 뒤질 것이다 하는 중국 경제의 쇠망론 쪽으로 결론이 내리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시티그룹이 중국 경제를 이렇게 비관적으로 본 요인들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인구 절벽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도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단순 생산하면서 가지고 이렇게 중국 경제 비관론을 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게 연초에 이렇게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 이 자막을 보면 예. 인터넷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시티뱅크가 잃어버린 10년 경고할 때 요 비슷한 틀을 갖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당시에 이렇게 방송했던 내용들을 업데이트 상황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 비관론 이렇게 얘기할 때 요 단순 생산하면서 예. Y equal function, labor capital 이렇게 해서 총요 생산성 A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분석했는 적이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인구죠. 예. 그래서 중국의 절대 인구는 이미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 절벽에 들어갔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되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61년 만에 작년에 절대 인구가 85만 명 감소한 거로 나오고요. 최근에 이렇게 뉴스 보면 4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세계 최대 인구를 인도에게 넘겨줬죠. 이런 것이 중국의 노동지방적 산업이 많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중국 경제를 비관론의 정도를 더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 대목입니다. 시드뱅스에서 강조했던 내용들을 부연해서 설명하면 일단 1월 달에 얘기했던 인구 노쇠화 한 문제를 중국의 인구를 쭉 해서 중국에서 연령별로서 나래비를 쫙 썼을 때 중국의 중위 연령이 1978년 개방의 시대는 20세에서 작년 같은 경우 2년 전 같은 경우는 38세를 하는데요. 요게 미국의 34세보다 높습니다. 예. 미국의 34세는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44세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는 것은 중국의 전반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 문제와 함께 생산성, 노동의 생산성 문제가 떨어지는 문제가 이게 중국 경제 비관론을 더한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산 가능 인구. 이것은 15세 이상 당장 이제 인력을 투입하는 예. 그래서 65세 인구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를 최근에 정년이 해서 69세까지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중국은 그냥 축약해서 본래 기준으로 65세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2010년에 70%가 넘었습니다. 75%에 근접했던 것이 현재는 62%입니다. 예. 근데 미국은 얼마큼이냐? 68%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미국의 중위급 연령과 생산 가능 인구가 중국보다 높다는 것은 미국이 경제 발전 단계가 높지만 글로벌 솔루션, 적극적인 이민, 젊은 층의 적극적인 다른 나라에 사실 그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유치하는 관계로 해서 중위급 인력이 중국보다 낮고 생산 가능 연령 인구수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 비율이 높은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런 점은 꼭 좀 참조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동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 부문에서는 이 부진한 인프라 투자도 앞으로 중국 경제의 앞날을 더욱더 어둡게 할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단순 생산을 가지고 거기에 레이벌 다음에 캐피탈 문제가 되겠죠. 예. 이 캐피탈 문제는 중국에서 보면 역시 국영기업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국영기업은 직간접적으로 SOC 투자와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시리뱅크가 잃어버린 10년 얘기할 때 이 인프라 투자 부진을 얘기했던 겁니다. 국영기업이 많을 때는 사실 인프라 투자는 민주주의 시장경제리 체제보다 국민경제 파급효과는 주는 좋은 측면의 외부경제 효과, 그다음에 나쁜 측면에서는 외부경제 효과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래서 SOC 인프라 투자는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요. 예.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투자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동 장비율이 감소된다든가 또 자본 생산성이 굉장히 위축되는 문제가 있죠. 여기에 뭐냐? 외국 기업이 자본에 대해서 생산성을 보완해 주는데요. 외국 기업 다 이탈되고 있죠. 예. 지금 육중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육중고 현상은 뭐 여기에 고자를 쓴 게 5개입니다. 여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작년에 공산당 대회에서 영수체제로 간 이후에 애국심 고취 문제로 인해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 역차별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차별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진핑 정부의 애국심 고취, 내수 지향, 국수 지향 여기까지 겹치면 육중고다.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 기업 이탈, 그다음에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밖으로 나타나니까 여기에 결부돼서 거기에 투자했던 중국의 증시에서 외국 자본 이탈, 그리고 한국경제TV의 자막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는 채권 시장의 자금도 굉장히 이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 자막이 줄 계속 보시면 국제 분야에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예. 채권 시장의 자금이 얼마만큼 나갔냐? 4월 달에 13조 나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5월 달에 5조 이상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 기업 이탈, 증시에서 자금 이탈, 채권 시장 자금 이탈. Great China Exodus 현상.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또 중국 경제의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인 수출이 급감하는 것도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진핑 영수 체제 첫 해 목표 성장률 달성이 어렵지는 않겠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5월달 PPI 생산자 물가 이렇게 상승률을 발표하기 직전에 예. 5월 수출 통계도 나왔죠. 그래서 5월 수출 통계를 보면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 7.5, 이제 감소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7.5% 했습니다. 이 수준이 얼마큼이냐?
시청자 여러분, 시장의 예상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통제 체제이기 때문에 예상치 대비 실적치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는 0.4%인데요. 이거 대비해서 한번 때려보면 20배 이상 감소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 경제에서 앞으로 예측이 틀리든 말든 중국 경제의 비관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에서 그 성장 동력이라는 것은 개방 이후에 노동 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증대 이것이 성장의 가장 큰 핵심 동력이었지 않습니까? 예. 향후 지속적 여부와 관계없이 5월 달에 수출이 7.5%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20배 정도 이상 급감했다는 것은 시진핑 국가 주석도 당혹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왜 중국이 이렇게 수출이 감소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수출이 지역별로 이렇게 딱 보면 미국과 그다음에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수출이 그 감소한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과의 경제 패권에서 중국이 뒤진다 하는 이런 쪽의 근거로서 또 하나의 입증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시겠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인터 트레이드 방식이 있고 인트라 이게 트레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인터폼 트레이드와 인트라폼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가 하나다 보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무역이 아니라 기업 내 문학이 일반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자,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이렇게 소재 부품 이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반도체를 이렇게 재립한다면 소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같은 삼성전자 내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거죠. 이게 인트라폼 트레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세계가 하나다 보니까 공급망 부정, 그다음에 공급망 확충에서 바이든 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간다. 하면 인트라폼 트레이드에서 수출 감소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미국 쪽으로 수출 전환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심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폼 트레이드가 아니라 인트라폼 트레이드에서 기업 내 문화가 되는 상태에서 지금의 공급망 문제가 확보돼서 바이든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딱 효과가 있다 보니까 중국의 수출이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 동력에서 인구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수출도 급감하니까 자연스럽게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시진핑 주석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영수 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첫 해지 않습니까? 첫 해 5% 달성이 어렵다. 이런 쪽은 사실 시진핑의 운명이라든가 중국 경제 향후 앞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5% 달성이 가능하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이 부동산 정책, 그리고 여기에 경기 부양 목적으로 금리를 내리더라도 유동성 함정에 처해 효과가 크게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헝다그룹 사태 해수로 3년 됐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제조업, 지방정부 부채 문제 때문에 그동안 자 작년 3월 이후에 페드는 금리를 올렸지만 예. 중국의 인민은행은 또 다른 길로 갔죠. 또 다른 디커플링 정책으로 갔죠.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긴급 유동성을 푼다. 아마 홍영표 입에서 많이 나왔던 용어일 겁니다. 긴급 유동성을 푼다. 그다음에 기준금리를 최소한 미국의 것처럼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한다, 내린다. 각종 정책금리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길로 걸어왔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성장률이 스네이크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에 4.8에서 2분기에 0.4로 떨어졌고 3분기에는 3.5로 다시 올라갔고 4분기에는 2.9% 내고 그다음에 1분기에는 통계 조작 문제가 있긴 하지만 4.5%에서 스네이크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김이 빠지는 경제죠. 예. 이렇게 알리가 조지 포먼보다도 굉장히 이렇게 공매를 때리지만 그게 케어되면 일어나기 어려운 거거든요. 한 번 치면 조지 포먼 같이 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무서운 분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페드와 다른 길로 정책 금리를 동결은 내지는 인하했는데 왜 이렇게 부동산이라든가 경기는 풀리지 않을까 하는 예. 측면에서는 시티뱅크가 지적했습니다는 리퀴 트랩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그러면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켄젤의 트랜스미션 메커니즘 통화정책 전덕에서
유동성 공급, 그러면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예.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소비하고 투자를 증대시켜서 총수가 증가하면 케인즈의 멀티 이펙트 투자 승수 효과에서 경기가 부양되고 부동산 경기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시중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중국의 인민들은 금리가 떨어지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은 사실 채무 문제가 국가의 채무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민간 사이드에서 보면 사실은 그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시중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는 효과, 일라스틱 탄력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측면을 보면 시진핑 정부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공포를 더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금리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투자하겠습니까? 미래가 부족한데 우리가 소비하죠, 저축하죠. 예. 그래서 이것이 유동성 함정을 나타나기 때문에 자 리오프닝 효과가 됩니까?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국내 증권사 대부분들이 중개 경기 부양책에서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한 대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경기 부양 쪽으로 해서 중국에 대해서 다시 땜질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 스테이트뱅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하는 점은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최근 들어 시진핑 주석이 이 위기감을 느껴서인지 글로벌 기업 CEO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미중 간 패권 마찰에서 중국이 밀리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이 다른 한편으로 대만이라든가 해서 군사적 군국주의로 가는 이런 측면이 나타난과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양동작전으로 사실 올해 그 4월 이후서부터는 자 프랑스의 이렇게 대통령이라든가 해서 주요 6개국 정상들을 먼저 초청했죠. 예. 이것이 미국 측으로 반발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지난달 들어서부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제스처를 쳐다 실질적으로 이달 들어서는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그렇죠. 사실 그 JP모건의 다이먼 회장 예. 그리고 최근에 그 AI와 관련해서 잭슨항 이런 사람들 일제히 초청하는 이런 그 제스처를 가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어떤 입장이냐 하면 미국도 지금 블렁컨이라든가 이렇게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라는 걸 때는 중국과의 관계 같은 것을 좀 좋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예. 측면에서 우리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엔데믹 시대에서는 그동안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양분화시키는 디커플링 정책에서 앞으로는 패권 자책을 계속하지만 패권 다툼에서 이렇게 세계 3차 대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우려할 정도의 그 불확실성 이걸 줄인 상태에서 공존을 모색하는 디리스킹 이런 쪽에 이제 이 방송을 통해 진단해 주셨습니다는 지금 중국이 먼저 화해 제스처 그 다음에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화답 그러나 패권 다툼에서는 디커플링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디리스킹을 모색하는 투 트랙으로 지금 국제관계가 변하는 모습 이런 쪽도 한국 관련해서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대외 환경의 균형을 가져가는 이렇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이런 조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중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도 그렇고요. 투자자분들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리오프닝 효과는 이제 한국은행조차도 효과가 적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4대 그룹 이렇게 해서 영업비율이라든가 매출액 보죠 보면 중국에 대해서 영업 매출을 본 올해 1, 4분기에 2, 4분기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체로 3분의 1, 많이 여기는 한 10분의 1로 축소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자기의 당사 이익을 생각해서 자꾸 투자자한테 리오프닝, 경기 부양 이것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확실하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증권사들은 당사 이익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리오프닝 효과 이런 투자자를 이렇게 유치하는 이런 과정에서 투자자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를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경제TV의 시청자분이라든가 이런 측에서는 중국의 신중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투자 전략에서는 확실하게 방향성을 갖고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인도라든가 그다음에 인도 ETF라든가 인도의 정식 펀드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한국 주식에 그것이 2차 전지가 되든 그다음에 한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삼성이 되든 이런 쪽으로 해서 방향 전환하고 있다. 좋은 현명한 전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드뱅크의 잃어버린 10년의 중계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가능하느냐 하는 측면은 나중에 되겠습니다는 예. 현재 분위기가 중계에 대해서 분위기가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로 간다 하는 것이 하나의 시사점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중국 증시와 경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